우선 지금 시장이 가장 겁내는 것은 한마디로 테이퍼링입니다. 한쪽 모두를 고려한 적절한 투자 전략이 있는지를 널리 포트폴리오로 분산하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유동성의 거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버블의 점점 커지는 이런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유동성 장세가 끝나게 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연준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지금 시장이 가장 겁내는 것은 한마디로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인가, 시작된다면 언제 시작될 것인가.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는 침체예요. 네. 회복이 예상되지만 침체인 건 맞는데, 지금 유동성 장세로 주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이게 버블이라는 걸 모두 다 인지를 해. 그러면 버블은 언젠가는 깨질 수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테이퍼링이거든요. 지금은 계속 연준이 양적 완화로 돈을 풀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너무 큰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풀었던 유동성을 흡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흡수한다는 얘기가 들려도 시장은 발작을 합니다. 이제 그걸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우려를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테이퍼링 안 한다. 금리 이상 없다. 라고 일단 선을 딱 걷어요, 연준이. 그리고 파월 의장이 설사 인플레가 조금 반등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지금의 정책을 계속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저거 믿어도 돼?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경제 흐름이 계속 금리가 오르는데 연준이 언제까지 재료금리에 저거 붙잡고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저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가 올 텐데, 그럼 인플레가 2%, 3%, 4% 가더라도 정말 연준이 테이퍼링 안 할까? 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의 저런 의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해 안이라도 테이퍼링이 시작되든가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신호를 먼저 주지 않을까라고 그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설사 연준의 어떤 그런 테이퍼링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돌출 변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돌출 변수가 다른 데서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불안한 시장이 한꺼번에 폭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등등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난해 4월에 연준이 대형은행으로 하여금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시행해 준 게 있어요. 뭐냐면, 대형은행이 사는 국채는 자기 자본 비율에 해서 면제해 주겠다. 해가지고, 즉, 총 자산 분모 대비 자기 자본 분자로 보통 3%, 5% 은행 규모에 따라서 자기 자본 비율을 지켜야 돼. 그런데 분모에 그거를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형은행들이 이제 국채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사실은 국채들을 그때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계속 시중금리가 오르는 이런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면제 조치가
올해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월 19일 연준이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면제를 종료시킨 거예요. 즉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은행들이 국채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 국채를 팔아야 돼. 자기부자본 비율을 맞추려면. 네. 그 국채의 양이 한 6천억 달러치 정도 돼요. 굉장히 커요. 지금 연준이 시중에서 한 달에 800억 달러치 국채를 사주고 있는데 6천억 달러의 국채가 풀린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지금 연준으로 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야, 시중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저거 연준이 저걸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를 억제해야 될 텐데 적어도 억제는 못하더라도 저거를 팔게끔 하지는 않을 거라고 모두 다 미뤘는데 의외의 펀치를 맞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저거를 발표한 날 10년물 금리가 1.74%까지 치솟았어요. 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제롬 파월은 테이퍼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믿었어요. 그런데 연준이 자기네는 안 하지만 누구를 시켜서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요? 시중은행들? 맞아요. 자기 수하에 있는 시중은행들을 시켜서 시중의 유동성 걷어들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천억 달러어치는 걷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걷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연준이 금리를 억제할 것인지 유동성을 흡수할 것인지 두 개를 놓고 고민하면서 결국 금리 억제보다는 유동성 흡수 쪽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형 은행들로 하여금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의회의 결정을 보고 이거 연준이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이렇게 미국의 시중금리가 오르고 테이퍼링에 의해서 유동성이 흡수되면 문제는 그만큼 신흥 개발국에 투자했던 미국의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환수돼 들어옵니다. 즉, 이 얘기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순간 신흥국 파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들은 다시 신흥국에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이제 자본이 이제 회귀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연준이 10년물 금리 오르는 거를 억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방관하고 방조해 더 오르게끔 만들어? 야, 저거는 저게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건데 저렇게 하는 의도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저게 중국을 공략하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지금 연준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달러 표시 그 부채 회사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거 뭐 10년물, 30년물까지도 막 발행을 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발행을 못 해. 회사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달러 시장에서 발행할 때 길어야 3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그 회사채는 그 3년 만기가 돌아오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돈을 벌어서 막기보다는 다른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롤오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롤오버 시키는데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 쌀 적에 제로금리 근처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던 걸 이제는 롤오버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금리를 많이 쳐줘야 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연준이 저렇게 시중금리 올라가는 거를 방치하는 거는 저게 중국 회사채의 어떤 시장 붕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결정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결정이 그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흡수한 데는 어떤 테이퍼링의 신호이자 지금 중국 회사
회사채 시장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타격을 받아서 움직일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게 관찰해야 될 분야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금리와 주가의 그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금리가 저렇게 계속 흘러내린 것에 비해서 주가는 그 역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주가한테는 굉장히 악영향으로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거예요. 금리가 증가하기만 해도 특히 테크주들 네. 굉장히 그러니까 나스닥 주들이 이제 타격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인 개미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도 미국 재정 부양책 등 유동성 공급은 계속 늘어나서 유동성 랠리는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처럼 주가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 호랑이 등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의 시중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버블이 점점 더 커져서 버블이 붕괴한다라고 많은 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앞으로 느닷없이 주가가 폭락되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이거를 현금으로 놔야 되는 건지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고민 속에 지금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옛날에 그 투자 전문가들이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적절한 투자 전략이 있는지를 그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네. 합니다. 세계적인 천재인 정보 이론의 아버지 클로드 세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이 정보학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률이 지금 워런 버핏보다도 뛰어난 수익률을 갖고 있어요. 워런 버핏이 연 27%인가 30년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 양반은 연 28%야. 1% 앞서. 그런데 이 양반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평균 복원 포트폴리오라는 건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이런 시국에서는 주식과 현금의 비율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유동성 랠리가 계속되면 주가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가의 총합이 현금보다 많아져. 그럼 많아지는 것만큼 매일 팔아요? 네, 팔아. 그래서 현금 보유액을 더 많이 가져가. 그러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 사람은 주가가 오르는 거를 몰빵한 것만큼은 안 되지만 적어도 반 정도의 수익은 계속 거두면서 안전하게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주식이 또 어느 날 급락을 해. 예를 들어서 10% 빠졌다고 봐요. 그러면 현금에서 다시 이만큼을 채워줘서 같은 금액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가가 급락했을 적에는 싼 가격에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바꿔놓고 해서 항상 50대 50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이 양반 설명에 의하면 이 이론은 물리학의 엔트로피 2법칙과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수학적 원리를 작동시킨 이론이랍니다. 엄청 어렵네요. 네. 그걸 어떻게 작동시켰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저도 모르고. 하여튼 이 양반 설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랠리를 추정하면서 이익을 구할 수도 있고 폭락 시에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타격을 반으로 줄이고 해서 양면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론을 발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날의 헤지펀드를 창시하신 분이 그 알프레드 존슨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최초로 추세와 상관없이 돈 버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롱숏 전략이야. 롱숏 전략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화랑을 보일 것 같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더라. 특히 뭐 자동차 반도체나 뭐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자기 주식 비중의 70%를 삼성전자 롱으로 거는 거예요. 즉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거예요. 대신에 동종업계 2등주 하이닉스는 30% 정도를 숏으로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적에는 삼성전자의 70%를 롱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가가 폭락해서 가릴 것도 없이 정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30% 숏으로 걸어둔 게 이게 급등을 하면서 이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공매도. 숏을 건다는 게. 공매도일 수도 있고 떨어지는 근데 숏에다 걸어. 인버스. 예, 인버스지. 그러니까 인버스. 예. 그러니까 1등주는 그 롱으로 가고 2등주는 그 대신 비중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1등주를 한 70% 가고 2등주는 30% 정도 가요. 원래 이 양반은 사실은 130%하고 30% 정도를 갔어. 그런데 그거는 초창기의 전법인 것 같고 이거는 결국 각자가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몇 프로를 정할지는 저런 게 이거는 단지 예시만을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1등주를 롱으로 몇 프로를 걸 것인지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2등주의 그 포션을 어느 정도 잡아서 숏으로 걸 것인지 즉 이런 거는 추세와 상관없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리스크 헤지드 기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헤지펀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헤지펀드들이 투자할 때 보면 롱숏을 같이 걸잖아요. 맞아요.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개인들이 따라하기에는 조금 앞에 첫 번째 게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가능하겠는데 우리는 개별 종목의 인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인버스는 되는데 하여튼 그 헤지펀드 전략이네요, 그냥. 예, 맞아요. 네. 헤지펀드의 전략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이거는 추세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건 떨어지는 추세건.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거를 선택하실지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몫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이 달리오의 분산 투자입니다. 이 양반은 지금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주식하고 물가연동 국채하고 혹은 금이나 비트코인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원자재 이런 식으로 널리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 대신 옆에 가로치고 비트코인을 써놓은 거는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값이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미국 정부가 금과 은의 선물 시장에 8차례의 규제를 가합니다. 즉 증거금을 인상시키고 증거금도 개시증거금이 있고 유지증거금인데 이걸 동시에 다 인상시켰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축소해가지고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었어요. 투자자들한테. 근데 8차례 규제 중에서 8월 이후에 3차례는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규제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금하고 비트코인은 사실은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8월 이후에 이게 디커플링 됩니다. 그 얘기는 금 시장에서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발을 빼서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8월 이후에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오르는 반면에 금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의 투자 금액의 83%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오르고 금이 힘을 못 쓰니까 또 재미있는 거는 마지막 8번째 규제를 걸었던 거를 그 인상분을 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비트코인이 저렇게 급등하게 되는 그 근거에는 미국 정부의 이 금선물과 은선물에 대한 규제 정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비트코인의 급등을 초래한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로서도 비트코인이 너무 치솟으니까 이번에는 금선물 시장에 그 가했던 규제를 한 차례를 철회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저렇게 비트코인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미국의 큰 손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이 다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상태예요. 네. 즉, 이 얘기는 사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월스트리트의 그 중심 세력들이 달러에 도전하는 이런 다른 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도전을 항상 그 단호하게 대항했는데, 이제는 월스트리트 중심 세력 자체가 암호화폐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의 생태계는 점점 커지면서 저렇게 중심 세력들이 이제 친암호화폐 쪽으로 돌면은 미국이 과연 달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시장 동력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 정도로 지금 그 월스트리트가 이제 저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JP 모건 같은 경우 처음에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저건 사기다라고 말도 안 되는데 지금은 앞장서 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그 저쪽으로 굉장히 경도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큰 손들이 대부분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오늘날 그 유동성 랠리와 그 버블 붕괴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 과거에 이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투자 전략 3가지를 보면서 과연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시면은 한번 좀 검토해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형 아주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거 변동성이 컸던 그 시장에서 수익을 냈던 방법들을 이제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거니까 이제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할 것이냐 이건 한번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어쨌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엄청난 투자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 그 뭐죠 중앙 그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출시가 됐을 때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뭐 많이 있죠. 이거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뤄보시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